안녕하세요. 이승용입니다. 주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오픈소스에 대한 컨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오픈소스가 뭐고, 그리고 누가 왜 만드는지, 그 다음에 오픈소스라면 뭐가 좋을지라는 내용, 회사에 뭐가 좋고 나한테 뭐가 좋지? 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기본적인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첫 번째로 잡았고요. 그 다음은 그 컨트리뷰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컨트리뷰 자체가 뭔지 하고 또 사실은 컨트리뷰션을 되게 많이 장려를 하고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꼭 표준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또 나중에 컴퓨터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일감을 찾고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컨트리뷰션 할 거리를 찾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픈소스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해 보이죠? 오픈소스라는 거는 이전에는 최초에는 유닉스라는 건 완전 폐쇄적이었죠. 소스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근데 얘는 실제로는 기술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스톨만이 그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을 하게 되죠.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오픈이 돼야 되고 공개가 돼야지 기술을 발전한다. 그래서 모든 소스는 공개가 되고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단을 세우고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GNU라는 그 조직을 만들고 이때 이제 GPL 1.0이라는 라이센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소스를 공개를 하고 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수정하게 된 모든 걸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91년도에 리눅스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아파치 웹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기업들은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인력이나 비용이 들어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소스가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고? 그건 절대로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한 많은 사람들은 어, 소스가 많이 공개되고 어, 걔가 협업에 대해 발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기업에 맞는 그런 오픈소스라는 걸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은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더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웹3 3.0으로 유명한 오라일리라던가 그다음에 에스케이프 쪽 개발에 참여한 에릭 레이먼드라던가 브루스 페런스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OSI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픈소스라는 걸 정의하게 되죠. 이게 98년도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픈소스라는 걸 정의하고 오픈소스의 규약, 라이센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걔는 오픈소스라고 하게 되고 얘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라이센스 규정에 맞게 얘를 상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일부만 공개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이 참여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협업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서 OSI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오픈소스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1세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약간 재단 위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파치 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글로벌하고 유명한 오픈소스 재단이긴 하죠. 그다음에 이클립스 재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기업이 옥수수 리드링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은 2008년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기업이 그 오픈소스를 리딩하는. 근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재단과 협업해가 재단에 도네이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세대가 2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체 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쿠버네티스를 옵소스로 공개를 해가지고서 별도의 재단이 운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공개해서 기업이 참여하고 발전하는 모델로 옵소스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기사라던가 보게 되면은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비슷한 용어이긴 하지만 좀 다르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프리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나왔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에서 나온 이름이 자유 소프트웨어고요. 아까 OSI에서 오픈소스라는 용어로 정의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정의된 특정 라이센스 기반.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준수하는 그런 오픈소스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줄여가지고서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FOS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나이파가 그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개 소프트웨어 안에는 프리소프트웨어라던가 OSS가 포함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어는 다르지만 거의 이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스를 오픈을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무료가 아니라 그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제약사항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오픈소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 라이센스 관리하는 재단이 OSI고요. 그러면 오픈소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좀 오래된 개발자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엔 소스포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저도 소스포지에 소스를 막 올리고 이런 작업도 많이 했고요. 어느 순간 소스포지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구글에서 이제 code.google.com이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저게 구글의 오픈소스의 정체를 관리한 사이트로 바뀌긴 했지만요. 그리고 MS 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지금의 애저 데브옵스로 바뀌긴 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소스를 공개해서 그 소스를 관리하고 옵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를 제공했었죠. 그거 외에도 지웨이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저장소를 사용을 하다가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GitHub으로 넘어간 다음에 지금은 거의 GitHub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GitHub으로 통일됐죠. 이제는 오픈소스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GitHub만 보시면 됩니다. GitHub에 모든 오픈소스가 지금 모이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GitHub에 모일까요? 보게 되면은 다른 것도 많이 있었고 저장소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동일한데 이 GitHub는 저장소가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은 위키피디아에 보게 되면 GitHub는 Git을 사용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초창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GitHub를 만든 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호스팅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이 GitHub 안에서 마음껏 놀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자기 실력도 발휘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해서 GitHub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GitHub 사이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세계 최대의 개발자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개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메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 확장하고 있는 완벽한 개발자 플랫폼이라는 게 타이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세미나 때문에 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봤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의 개발자 플랫폼이라는 이제 설명으로 바뀌었죠. 왜냐 그러면은 사실은 MS가 오픈 AI 투자를 했고 MS가 GitHub으로 인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코파일럿이라던가 AI 코딩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MS GitHub가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AI 기반의 개발자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 GitHub입니다. GitHub가 플랫폼, 웹 플랫폼까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재작년에는 GitHub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시간이 많이 줄어서, 예, 우선은 GitHub 쪽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우선은 그 매년 GitHub의 이제 개발자 수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2년 전에는 8,300만 명, 그 다음에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400만, 그 다음에 레퍼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2억 개 정도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개발자랑 많이 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퍼지토리 많이 늘었죠. 그리고 개발자나
오거나이제이션 같은 건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개발자는 거의 다 기터브에 가입을 했나? 조직도 이제 뭐 가입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레포지토리 같은 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포춘 100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90%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그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S라든가 그다음에 SI 회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 기터브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터브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있어서 걔는 설치형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형 사용해 가지고서 포타이라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스형 기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터브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프라이빗인데 연말에는 이제 공개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터브를 조금만 더 볼게요. 기터브 프로덕트의 메뉴를 쭉 보게 되면은 액션 패키지, 시큐리티, 코드 스페이스, 코파일럿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냥 얘는 레퍼지토리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기터브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이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자기네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소스 같은 경우 이런 방식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요. 우선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빌드를 해서 결과 파일 패키지를 만들고요.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릴리즈한 걸 다시 테스트를 해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걔가 사실은 기획에 다시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인티그레이트, 이게 주기적으로 통합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게 실제로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세 태스크를 나눠보게 되면 이런 태스크가 있을 거고요. 이게 실제로는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라도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그 태스크를 관리할 때 CI/CD는 아마 젠킨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 다음에 메이븐 그래드를 많이 사용하실 거고. 기터브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터브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GitHub 이슈라는 지라와 비슷한 태스크 관리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지라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뭐 스프링 시큐리티라던가 메인 스프링 프로젝트는 GitHub 이슈를 가지고서 태스크를 관리하고 있고 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코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VS 코드도 MS가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GitHub의 사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코드 스페이스 하는 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로컬에 깔리지 않고 그 클라우드에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한 거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파일럿까지 붙여가지고서 AI 기반으로 자동 코드를 생성을 하거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코드 리뷰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서 실제 코드를 리뷰해가지고서 리뷰 결과를 제공해줘서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서도 당연히 GitHub 통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도 GitHub 통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D라던가 아스키닥 기반으로 이제 문서를 GitHub에 올리고 또 GitHub는 그 GitHub 페이지라고 그래가지고서 걔를 호스팅한 서비스도 있어요. 걔를 호스팅을 해버려서 자동으로 빌드 시킨 다음에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웹사이트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itHub 액션은 CI/CD예요. 아마 그 많이 사용하시지 않겠지만 지금 거의 GitHub로 액션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GitHub 사용한 쪽 같은 경우에는 GitHub 안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되어 있고요. 상당히 기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은 처음에는 GitHub에다가 젠킨스를 붙이다가 지금은 GitHub 액션을 통일해가지고 전체를 빌드해서 배포하는 거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itHub 시큐리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취약점을 보스로 돌려가지고서 취약점 알려주는 서비스라던가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테스트라던가 검증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도커로 만들어 최근에는 이미지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커블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GitHub 패키지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를 도커로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GitHub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솔루션에 설치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걔를 GitHub 패키지에 올려 가지고서 저는 사용자에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커션, 그 스톡 오버플로우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한다던가 의견을 낸다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플랫폼 같죠? 실제 플랜부터해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까지 이제 GitHub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개발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서 벗어날 수 거의 없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만드느냐 설명을 드렸고요. 거의 이제 GitHub으로 표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누가 오픈소스를 만들까요?
예, 예전에는 작은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서 하나하나 이제 커뮤니티에 소스를 올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알바티스 같은 것도 그랬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 그 오픈소스 1세대부터는 다양한 재단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재단이 아파치 재단, 링스 재단, 이클립스 재단. 그다음에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지원하고 있는 그 CNCF 재단 이런 식으로 재단 위주로 한동안 쭉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메가 벤더들이 지금은 오픈소스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GitHub에 커밋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소스 활동을 사실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윈도우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가장 오픈소스 잘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또 아마존도 그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렉서치 같은 라이센스가 변경이 돼가지고 더 이상 옵소스가 안 된 거를 클론을 떠가지고서 포크를 떠서 옵소스로 만들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예, 레지스 같은 것도 라이센스가 변경이 됐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옵소스 프로젝트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IBM, 구글, 메타 등이 옵소스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파치 같은 경우는 가장 글로벌한 가장 큰 재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옥수수 프로젝트는 아파치에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톰캣이라던가 메이븐이라던가 등등.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 그리고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치 재단에 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EOS가 된 프로젝트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도 60에서 한 70명 정도 컴퓨터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치 라이센스 기반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업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에 도네이션을 해서 거기서 사용자를 늘린 다음에 그걸 기업까지 가져가려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공 기여를 목표로 시작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실제로는 IBM이 이클립스를 도네이션 하면서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기업 특화된 그런 오픈 소스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클립스가 이클립스처럼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 이제 자바 2 스펙을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오픈 소스로 이관을 했죠. 오라클이 사실은 개발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자체가 대부분 90% 이상 개발했고요. 그게 이클립스로 이관을 하면서 자카르타 2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최신 스펙 같은 경우에는 자카르타 2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JTK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테뮈린이 거의 지금은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오픈 JTK 중에서도 특정 이클 최대한 운영하는 테뮈린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픈을 해서 만들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업이나 개인이 왜 오픈을 하지? 보게 되면은 이제는 다수의 개발자가 참여해야지 품질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개발자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개발자가 사용하고 버그 픽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 코드에 대한 이슈라든가 버그를 올리게 되면 더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자가 많을수록 품질이 향상에도 기능이 개선이 되고 실제로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변이 확대가 되면은 걔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주도권을, 그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AI에서 메타, 구글, 그 다음에 MS가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 기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논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확보를 많이 하고 데이터를 확보를 많이 하게 되고 그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증가가 되면 시장을 주도권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오픈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OSI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오픈소스는 프리 투 유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무료로 배포가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치 재단에서는 아파치가 가장 큰 재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합의 기반의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고 개방적이고 실용적이 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술 전문가들이
그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리딩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약간 학교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큐베이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런 조건을 하면 졸업을 해서 탑 프로젝트 가는 이런 형태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이 OS를 사용할까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서비스나 어떤 솔루션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UI면 UI뿐만 아니라 뒷단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1부터 개발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쉽지가 않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사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벤더에 종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나 차세대할 때 같은 경우에도 그 상용 회사를 계속 사용 소프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복잡도를 줄이고 벤더 종속성을 없애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려고 오픈소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터넷 경제 3원칙 아마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해 법칙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개월마다 데이터가 2배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칼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그게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꼭 어떻게 보면은 돈이 된다. 뭐 이런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치 사슬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직은 계속 비용이 적게 드는 식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가 점점 사용이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는 DB까지도 거의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러한 법칙에 따라 가지고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왜 이제 오픈소스를 참여를 할까요? 공익인간의 균형을 꼭 참여를 할까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참여를 하겠죠. 예, 그러면은 오픈소스 참여하게 되면은 어떤 기업에는 비즈니스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건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한데 최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난 통계를 가져왔고요. 기업에서는 기업의 비용 마진을 줄이는데 오픈소스 사용하게 되면은 한 78% 효과가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C레벨까지 포함해서 서베이를 받은 결과고요. 그리고 그 7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10명, 8명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신에는 혁신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제품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는 89%, 10명에 9명은 기술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관점에서는 왜 옵소스가 될까요? 보게 되면은 1위가 품질입니다. 옵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품질이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나쁠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사용자가 참여를 하게 되고 많은 개발자가 버그 픽스를 하게 되고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게 되면은 빨리 보고가 돼서 패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경쟁 기능. 설명드린 것처럼 1부터 만들기 쉽지가 않은데 있는 기능 가지고서 걔를 확장한다거나 수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역량만 되면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사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수정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요청을 해야 된다가 비용을 내야 된다가 그게 자유롭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장점, 기업의 장점이 될 거고요. 이걸 약간 그래프로 표시해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옛날에는 폐쇄형 모델이죠. 예, 원가가 있고 이게 보면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그런 기술 비용이 원가가 더 드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 주기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발형 모델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아까 말한 기본적인 외부 자연을 활용해 가지고서 옵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원가가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빠른 시간에 기술을 적용을 하고 또 제품을 만들게 돼 가지고서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각하는 그런 옵소스의 그 장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혁신의 클라우드 서비스 소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를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실제로는 오픈소스의 트렌드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얘는 이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오픈 로직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이클립스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오픈소스 기반의 리포팅, 그 다음에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오픈소스가 더 많이 사용하셨나요? 라고 보게 되면은 한 95% 이상이 작년보다 더 많은 오픈소스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용한다 그러면 그 오픈소스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량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내부 교육 듣는다는 게 가장 퍼센트지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그 경험 있는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컨설턴트를 고용한다던가 그런 게 보시게 되면은 45, 40, 28%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픈소스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나온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 운영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목록이라서 그냥 붙여봤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개발자한테는 보시게 되면은 약간 얘는 국내랑 좀 틀리긴 한데 그 해외에서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67%가 옵소스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하는 걸 장려를 하고 있고 실제 65%가 오픈소스 컨트리뷰잉 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 잘 사용을 하는데 사용한 결과를 의견을 준다던가 남기는 게 되게 인색하긴 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3명에 2명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컨트리뷰팅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한테 이익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은 구글의 그 오픈소스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오픈소스 개발자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용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릭 금마 같은 그 GOF를 쓴 유명하신 개발자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오픈소스에 대한 코드 기여 경험이 있으면 얘는 정말 차별화된 요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서도 오픈소스라든가 깃허브의 활용도를 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인터뷰에 집어넣어서 오픈소스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치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보통 그 오픈소스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역할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고요. 사용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기여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게 컨트리뷰터. 커미터는 이제 재단에서 재단 인원으로 컴퓨터부터는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PMC가 컴퓨터를 추천해 가지고서 전원 합격을 주게 되면 컴퓨터가 되게 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권한의 수정을 갖고 프로젝트 이슈를 올린다든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PMC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리딩하는 그런 그룹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정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컨트리뷰터가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컴퓨터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PMC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옛날에 아파치 이슈를 막 뒤져가면서 컨트리뷰터를 하다가 근데 큰 이슈를 잡아가지고서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되면 아니면 컨트리뷰터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발자보다 한 30%가 연봉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오픈소스를 하는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퍼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좀 더 좋은 그런 그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컴퓨터의 베니핏이긴 한데 오픈소스를 잘하는 사람의 베니핏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객관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내라던가 여러 가지에서 역량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 스카웃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동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약간 기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리딩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사무장님 5분 정도만 더 시간을 가져가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컨트리뷰터, 컨트리뷰팅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리뷰팅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여하는 모든 게 컨트리뷰팅이거든요. 기여한 데는 작고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스타를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프로젝트별로 스타가 많을수록 많은 사용자들이 얘를 추천을 했고 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타 하나만 누르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프로젝트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용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를 눌러서 어떻게 보면은 내 잘 활용했어 라는 뜻으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 기여.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컨트리뷰팅에 해당이 되고요. 소스 코드 이외의 기여도 많습니다. 아까 장명 리더님이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가 사용하다가 버그가 있는 거 아니면 이런 기능이 필요해 개선 요청하는 거를 올리는 것도 당연히 기여고요. 그다음에 문서에 대한 기여도 되게 중요합니다. 문서를 번역한다던가 아니면 수정한다던가 그리고 작성한다던가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컨트리뷰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능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버그 수정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뷰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많이 올려도 커미터가 자기 사상이라던가 그 룰에 맞게 인정을 해야지 머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문서 버그 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리뷰팅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컨트리뷰터 남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도 이런 식으로 컨트리뷰팅 해보신 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풀 리퀘스트라던가 이슈를 올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 누가 이슈를 올렸는데 그거에서 답변을 달아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의견 낸다던가 이것도 다 컨트리뷰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 프레임워크 센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거나 실제로 이제 그 메일에 답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컨트리뷰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소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실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시작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정의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좀 지났고 아까 이 부분 장명 리더님이 잘 1차로 정리해 주셔가지고서 예, 예. 그거 약간 참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는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걸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는 우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내가 만약에 컨트리뷰터나 아니면은 커미터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역량 높이게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반적으로는 많은 개발자가 참여하고 있는 커미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처럼 이슈나 플릭스 적으면은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은 오픈된 상태가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최근 커밋이 수개월 이내에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컨트리뷰팅을 하는 게 좋고요. 주의가 필요한 거는 라이센스가 명시되지 않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사용을 수정하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나 풀 리퀘스트가 올렸을 때 커미터라든 의견이 많이 달리지 않으면은 걔는 어떻게든 활성화되지 않거나 죽은 프로젝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프로젝트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브라우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예, 오픈소스 예, 가이드라고 해서. 네네네. 예. 각 사이트는 장표에다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상세한 옵서스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요. 보통 GitHub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GitHub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익스플로러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여기서는 다양한 옵서스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맞는 프로젝트 찾을 수가 있어요. 우선은 바로 밑에 뜨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GitHub에서 여러 가지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GitHub 내에서 그거를 AI로 감지해서 이 사람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네 해서 추천해주는 프로젝트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웹팩 인코라던가 바벨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최근에 저희 프로젝트가 리액트 기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 한번 참여해봐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핫한 트렌드가 되는 리퍼지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토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기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트렌딩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한, 어떻게 보면은 최고로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인 거고, 예를 들면은 ZNZU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다양한 해킹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너도 관심 있으면은 얘가 제일 유명하고 활발하게 컴퓨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찾아봐라.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 Great for New Contributor 리파지토리라고 있어요. GitHub나 아니면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사람들 참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 Great for New Contributor 같은 경우에는 GitHub 자체 내에서 GitHub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익스플로러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약간 신입 컨트리뷰터들을 환영하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GitHub가 자기가 좀 모니터링 해봤는데 얘네 프로젝트는 초급자들을 잘 도와줘. 그래서 여기 참여하게 되면은 친절하게 아마 컨트리뷰팅을 하는 걸 도와줄 거야. 라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GitHub 내에서 자기가 감지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게 되면은 그 어퍼그랩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뭐 움켜쥐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어퍼그랩이라던가 헬프 원티드 이런 그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컨트리뷰터를 유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이트가 별도로 있고요. 음.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한 다음에 지금 저 같은 자바를 선택을 했죠.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 대부분이 GitHub를 게더링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클리스 오픈 J9 같은 경우에는 JDK거든요. 예, 성능이 좋은. 여기 보게 되면은 급포 이슈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간 이 부분은 초급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가 만약에 처음 컨트리뷰팅 한다 그러면은 이걸 해봐라는 거 이렇게 태그가 있잖아요. 예, 얘는 당신이 처음이라 그러면 이걸 참여해서 한번 개선을 해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 프로젝트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내 관심 있는 또 찾아가지고서 컨트리뷰팅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퍼스트 타임스 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컨트리뷰트를 하는데 난 초보다라고 하게 되면 당신이 처음 하세요. 그러면 여기 상세하게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런 사이트를 정리해 놓거나 방법이라든가 다양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오픈소스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터브 쪽에서 옛날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터브 컨트리뷰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벤트성인 거죠. 그래서 금요일은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컨트리뷰팅을 하세요라는 거고요. 저도 약간 뭐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터브에 들어가서 새로운 게 뭐가 있지라던가 아니면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지 많이 좀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정 나이라던가 잡아서 조금씩 컨트리뷰팅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금요일 날 오전에는 표준 프레임 컨트롤 해본다.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슈 작성한다던가 플리켓 작성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 프레임의 가장 간단한 기호 방법은 우선 스타를 많이 늘려주세요. 보시게 되면은 실행 환경 같은 경우 한 60개 정도, 그다음에 리액트 관련된 프로젝트는 한 100개 정도 스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건 스타를 눌러서 나는 이걸 참조하고 있어요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으로 기호할 수가 있어요.
나는 실행 환경이 좋아. 아니, 문서를 할 거야. 개발 환경 좋아. 그러면은 각각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스 코드 이외에서도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 어, 어, 지금 리액트 샘플이 있는데 뷰 같은 건 없네요라던가 어떤 아이디어도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작성하는 거라던가 그다음에 풀리켓 작성하는 거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적 소스를 해서 제공을 한다던가 이 모든 게 다 기여가 될 거니까요. 표준 프레임을 사용하신다던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은 기터브를 돌아다니면서 오타가 있다거나 이런 거 상관이 없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지금 이틀 동안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매주 금요일 날 오전 같은 경우에는 표준 프레이머 컨트리뷰션 한 날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